이 강의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식의 강의라기보다는 지금 11번 한 강의를 좀 종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시작할 첫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스웨덴에 대한 개요, 역사, 문화, 정치, 특히 이제 복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가장 그 유명한 이제 국민의 집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 국민의 집이 스웨덴 지금 100년사를 이끌어오는 그 내용을 그동안에 11번에 걸쳐 10번이죠. 10번에 거쳐서 다 골고루 들어간 셈입니다. 물론 스웨덴에 관해서만 한 것은 한 4번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괄적으로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띠임이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스웨덴 내용하고 비등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 드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스웨덴에 관한 것을 조금 자상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를 12강 때 하겠노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오면서 워낙에 내용이 충실히 진행이 됐다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오늘 또 지루하지 않게 그냥 잠깐만 저희들이 한번 12강자 여러분들이 쓰신 커멘트 중심으로 12강자를 내용을 이렇게 채워봤어요. 이거 커멘트 주신 거를 저희가 숙제를 내드렸을 때는 각 강좌마다 특징적 혹은 핵심적인 개념을 강의 전에 어떻게 이해를 하셨고 강의 이후에 어떻게 이해하셨나 그 두 개를 좀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글을 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대단히 많이 담으셨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종합하셨어요. 우리 민순주 씨가 아주 하시냐고. 그 전에는 김정은 씨가 이렇게 했고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코멘트 하신 그 자체가 오히려 강의 내용을 함축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우선 그래도 이제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스웨덴 학교 할 때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 내용은 두 번째를 더 보겠습니다. 스웨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식을 찾겠다.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게 이제 강의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복지정책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커다란 숙제를 오히려 더 큰 것을 안고 그러면서 다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공통의 문화를 저희가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근사한 말을 썼지만 이건 항상 행정적이에요. 그죠? 김정은 씨가 반은 썼고 거기다 한두 마디 지었는데 우리 항상 뭐 만들면 이렇게 근사한 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거는 강의 참여하셨던 반 이상 참여하셨던 분들과 제가 어떤 공동의 문화를 느낄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언어로도 그렇고 혹은 눈빛으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고백을 하면 저한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공파거든요. 지공파 뭔지 아세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지공파. 시장님 모르세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들. 그러야 되면은 하나의 증상이 생깁니다. 장애가 생겨요.
제가 원래 있었던 장애 말고도 지공파가 되고 점점 해가 갈수록 생겨지는 게 안면장애. 안면장애 뭔지 아시죠? 저는 참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안면장애가 와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디서 봤지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만나셔도 먼저 인사해 주세요. 제가 안 하더라도 장애자한테는 그런 배려 필요합니다. 그래서 12강자를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도 살릴 겸 해서. 처음 이제 1강이 국민의 집 이념 철학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집이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시죠?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집 같은 역할. 여기에는 서로 차별하는 거 없고 어떤 사람의 특권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 없고 좋은 집안이 되기 위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내용이 스웨덴 역사에 깊이 박혀 있고 그게 수단으로서는 복지 정책으로 드러났고 마지막 추구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내용이 보편주의라는 중요한 가치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인본주의와 정상 원리, 정상 원칙, 이러한 내용이 이제 스웨덴의 특유의 그 국민의 집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란 무엇이냐, 왜 북구 모델이냐, 이것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저거 내 글인데 이러실 거예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댓글 단 거를 중심으로 좀 썼고 거기에 조금 보탰습니다. 한번 그냥 쭉쭉 같이 읽어가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이해를 수단 중심에서 사실은 요게 조금 잘렸네요. 수단 중심에서 결과가 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 정책이 사회에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하는 그 내용으로 중심이 가야 된다. 그 안에 이제 보세요. 보편적 가치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혜택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로 봐야 한다. 그 안에는 여기 이쪽에서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죠? 그래? 그래도 한 곳에 같이 와야 돼. 이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를 듣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그죠? 이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불편할 경우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준다. 이것도 사실 복지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고 같이 봐주시면 바로 혜택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사실 민주사회를 만드는 이 자체가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사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생각이 참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편성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는 인류 사회에 어디에나 누구나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이런 보편성을 갖추도록 만들 때 이제 이런 거가 사실은 보편주의다,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은 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표적이 되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는 가격 기준과 서비스 이 이제 어떤 분이 쓰시는 걸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보편적 복지 하면은 그냥 똑같이 나눠주거나 무상이래야 된다. 이런
지금까지 이해됐던 그런 관점이 이제 바뀌어진 얘기. 그래서 참 좋았다. 이 강좌에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항상 떠오르는 게 재정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럼 이걸 구현하기,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뒤로 던지고 이런 문제가 올라온다. 3강에서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가장 보편주의가 역사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이다 하는 두 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3강에서의 아동 정책이었고 4강에서의 노인 정책입니다. 3강의 아동 정책은 사실 아직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한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의 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이들에 대한 존중, 아동권 이런 것을 어떻게 확립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삐삐 말갈랑의 삐삐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일부는 좀 소화가 되신 것 같고 일부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셨는데 그게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바로 인생 출발점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부유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똑같은 출발점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죠. 인생에. 바로 이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저자가 이 삐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걸 우리가 훑어봤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신 그 삐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금 박물관에 그 얘기를 강사께서 하시면서 가보니까 모든 관점을 아이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그려놨더라. 이제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아니죠. 아이들이 보는 아름다움, 아이들이 편안한 세상,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통영 어린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저는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통영 어린이 사건 아시죠? 살인사건, 성추행에서 살인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아이가 가정에서만 편해야 됩니까? 바로 가정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사회에 더 위험스럽게 노출되는 게 한국 사회가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1912년에 그런 사건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다수의 아이들, 성추행당한 아이들이 빈곤층 아이들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의 문제로 넘겨놨을 때 생겨지는 사회적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출산 시대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보편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냐 하는 거고, 노인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정책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제가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모성보호소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동네 하면은 동네에 채워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설명하면서 중앙에는 항상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태어나서 임신 과정부터 자랄 때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침 친정 어머니와 같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걸 대단히 강하게 어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복지가 친정 어머니와 같다. 한 부분이지만 사실 감성적으로 대단히 옳은 표현입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설명을 했는데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머니투데이에 이렇게 인터뷰한 게 혹시 어떤 분 보셔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어떻게 저는 이게 피부 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은 생활과 제 생활과 사회생활과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또 사회적 약자 문제가 그냥 항상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쉽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이따가 조금 더 사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즉, 그리고 5강, 6강에서는 근데 이제 1강에서 4강까지는 스웨덴 보편주의 이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사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가정사.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얘기를 두 번째에서 네 강좌에 다뤘죠. 그게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정책 주로 다루었고 노동정책. 그래서 내용을 굳이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오르시라고 봅니다.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올해 한 해에 대단히 퍼퓰러했던 언어 중에 하나, 경제민주화 얘기. 경제민주화는 다시 되돌려서 보편주의 속에 국민의 집 속에 이미 1928년 연설에 나왔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 사회적 민주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이미 스웨덴에서 28년에 연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이것이 떠들썩했습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체가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 사례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 얘기.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는 성장이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권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제3섹터가 등장해야 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부분적입니다만은 그래도 경제민주화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업 얘기가 좀 쉽게 독일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강에서는 이 자리에는 보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건강 격차가 격차가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냐, 의료적인 문제냐, 사회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문제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WHO가 내놓은 안처럼 정치, 사회적 격차 해소 없이는 건강 없다. 바로 그렇죠. 어려운 삶 속에 사는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굴러가는 게 뭐 같은지 아세요? 스노우볼입니다. 눈덩어리. 눈이 묻혀져서 굴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얀 눈을 굴리지만 더러운 거 다 안고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녹았을 때 남는 게 대단히 찌꺼기가 많이 남니다. 이게 그 저소득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과 저소득층은 상관관계, 정비례한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의료보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회 갈등 해소해야 되는 거하고 연관되는 이런 얘기가 이제 건강에서 있었고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택정책이 절대로 경제정책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정책. 인간의 의식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삶에.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그 작은 시흥시 같은 커뮤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도시계획부터 사람이 사는 도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주택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가 이런 걸 마을 만들기 정주의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9강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숨을 고르느냐고 최근에 12년에 그 스웨덴을 다녀오신 분이 책으로 내놓은 그 책, 그래서 일반 그 강사가 아닌 일반인이 쓴 책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을 스웨덴을 다녀와서 얘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멘트를 참 신선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그동안의 강사들이 한 이야기 또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평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0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제 행정, 특히 지방행정과 시민생활 거버넌스에 대한 좀 이론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협력적 거버넌스가 바로 시민, 정부, 기업, 시장 이 세 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민주주의가 이어가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요 강좌만 참여를 못했죠. 제가 미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다음에 시장님 못 보셨다 그랬지만 저도 뭐 이렇게 조금 뛰어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1강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사실 그 오늘 제가 조금 그 시간상 그래서 그런데 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무총장이 강의를 했죠. 장원범 박사가. 그런데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옥천시하고 그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를 한 반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근데 옥천시의 신문 기자단들이 스웨덴을 갔다 와서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를 취재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보고 그걸 내가 쏴서 차라리 오늘 걸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조금 추리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근데 이제 대단히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 협동조합들이 지금 현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게 아마 그게 조금 일찍 나왔으면은 그 장원봉 박사가 그 얘기도 조금 더 들어갔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12강자가 이제 오늘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놓은 제가 주요점을 따놓은 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을 거의 그대로 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거 내가 썼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 12강자를 저 혼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강사들이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강좌가 강좌를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강좌를 그럼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한 10층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안 됩니다. 그런데 12주라는 기간은 대단히 길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일관성이 있어 왔거든요. 여러분들 들으시느냐고 정신없었지만 분명히 이제 한 순간을 좀 숨을 고르시면서 돌아서셨을 때 일하시면서 때때로 강자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강좌 중에 한번 최소한도 작은 단어 하나라도 좀 떠오르시게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저는 공부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라고 봅니다. 지금은 들으시기만 하셨고 읽기만 했고 이제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조금 간추려서 보면은 이 깔때기 안에 들어가는 게 사회 서비스 보세요. 복지 정책에 주로 이제 스웨덴의 11강이 또 간추리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시민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족원이에요. 이 양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고 일입니다. 자기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가족.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모든 사회 서비스, 집부터 해서 여기에 물론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의료, 모든 공공적 사회 서비스.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라도 바로 이 부분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편하게 돼 있는가. 설사 내 주머니 돈을 내더라도 얼마나 편하게 돼 있는가. 이것 자체
삶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있는 사람만 편하고 없는 사람 덜 편할 때 이게 생겨지는 사회적 문제가 이게 살기 좋은 집이 될 거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이제 이런 판가름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둘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행정 거버넌스가 엉망으로 된다 하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돌고 나는 나대로 돌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깔때기로 나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 이게 복지국가가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면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내용적으로 조금 더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보편주의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 이론 인본주의 스웨덴 특유입니다. 이건 스웨덴 특유의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행정, 민관 협치, 사회적 자본 양성. 왜냐하면 이제는 점점 더 정부와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지식정보사회일수록 물론 지식정보사회가 다른 채널을 빨리 해놨지만은 제3섹터가 반드시 필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추세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을 양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골고루 자원 분배를 제대로 할 거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자원 분배를 하는 것보다 행정 처리하는데 정책에 어떻게 그 자원을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항상 보편적 복지하면 재원 타령만 하거든요. 타령을 할 게 아니라 그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고 사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이것도 행정의 기술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 사회정책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문제를 분야별로 해결해 주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사회 문제들을 좀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 나열에 이게 제가 여기 나열한 게 여러분들 자꾸 강좌를 하나하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다 다뤘어요, 우리가. 이게 스웨덴이 정한 합의된 문제거든요. 국가가 정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회정책이에요. 그걸 12강자가 이제 대충 다룬 겁니다. 물론 교육은 미처 안 했죠. 그건 교육 분야.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온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각인을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무슨 언어로 드릴까 하다가 토론을 차라리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각 신문마다 도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 문제.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막 오자마자 와서 신문을 보니까 이 기초 연금 문제가 대단히 이슈가 돼서 뭐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회정책, 복지정책 하나가 지금 같이 이슈화된 적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의약분업 있을 때의 그 여러 가지의 분분한 문제들, 그런 건 하나의 그 사회 문제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론이 분분했던 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올렸어요. 한겨레 신문 16일자에 보편적 기초연금과 박근혜 공약 글에서 올렸는데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하신 보편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 공약은 이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 제도가 입법화되는 즉시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2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게 공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게 이제 공약인데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거니까 앞으로 이게 집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 수급자가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제가 하나를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냥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공적 연금 사각지대가 76%입니다. 이게 좀 5년 전 자료예요. 지금도 이제 70%라고 해. 65세 이상이 그러니까는 기초노령연금 없이 소득연금,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들 받지 않는 비수급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60세부터 따지니까 76%, 여성이 88%예요. 그러니까 88%, 100명 중에 88명이 소득연금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죠. 연금이라는 건 소득보전 정책이니까. 그런데 20세에서 59세까지 공적연금 잠재적 비수급자도 57%나 된다는 학자의 어떤 교수의 글입니다. 거기서 따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물론 2011년에 연금 가입자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는 했어요. 여전히 위험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사회라는 거고. 그런데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기초 생보자의 한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초 생보자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관장하신 거 다 아시죠? 예. 네. 기초 생보자야. 그러니까 기초 생보자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편적 접근 혹은 선별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 왜? 그래서 장단점을 여기다 써봤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도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있을지 모르는데 장점은 이게 시대적 부흥이며 국민의 사회권 부여다. 낙인을 더 이상 찍지 않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조금 밀접하게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 이 65세 이상의 비수급자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다. 그럴 때 낙인을 찍히는 거를 소멸시키는 면,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초연금이 들여오기 전에는 그 이름이 누구 기억나는 분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이전에. 보호자가 아니라 노령수당이었어요. 수당인지 보호수당이었어요. 노령보호수당. 그래서 개념이 보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초노령연금으로 변화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어. 지금 제가 기초연금 얘기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전에 기본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보호법. 그래서 보호가 중심이 됐습니다. 보호라는 관점. 이 개념을 잘 뉘앙스를 좀 느끼십시오. 보호.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보호에서 사회가 보장을 하겠다. 해서 보호에서 보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떳떳합니까? 보장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보장해 주는 거지. 내가 보호를 받는 존재는 항상 대단히 약자, 무능 이게 잡혀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00년 10월에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30%가 지금
기초연금에 의해서 연금 수령자가 된다면, 물론 지금도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만 원에서 94,200원이었잖아요. 아시죠? 최고로 받는 게 94,200원. 몇 분 안 돼요, 94,000원. 9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2만 원부터. 근데 그거는 소득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편에서 그걸 감안할 수밖에 없다. 뭐 제가 그거를 지금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만 원이라는 연금 수령자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이게 낙인에서 벗어나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동시에 연금 제도가 들어오면 사각지대가 소멸됩니다. 왜? 기초생보자는 엄청나게 수급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일할 나이에 어디에 살아있으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에서 사각지대가, 이게 장점인데, 그 다음에 단점은 누구나가 던지는 소리입니다. 부자도 받는다? 너무하잖아. 있는데 왜 또 줘?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재원 충당 문제 때문에 신문이 지금 떠들썩한 거죠. 뭐 2조 얼마가 더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70%가 노령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무조건 다 20만 원으로 가는데, 나머지 30%, 상위층의 30%는 왜 받아요? 부자도 받는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오히려 불공정한 것 같이 들리죠. 이랬을 때, 장단점을 했을 때 왜 보편적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할 거냐, 선별적 접근할 거냐, 이 문제만 갖고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단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방법을 써야 되겠다. 선별적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소득 비례에 의해서 준다. 그러니까 상류층 안 준다. 이런 거. 지금 현재 연금 받고 여러분들은 뭐 다 해당되시는 문제. 공무원 연금자는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선별적 시옷에 찬성하시는 분, 누가 뭐 진보가 시옷 소리만 해도 선별적으로 몰린다고 그렇게 그런 글을 썼던데, 시옷에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 눈 감고 그러면 다 나만 보고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아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몇 명 들었는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면 보편적 비읍 손 됐습니다. 기권도 있는데, 네, 됐습니다. 그래도 비읍이 좀 많네요. 다행히.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논쟁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 제가 요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단점을 그럼 어떻게 메꿀 거냐. 단점을 무시해서는 안 돼. 뭐든지 단점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부자도 부자한테 왜 주느냐.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아동정책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어느 하루 아침에 가난으로 전락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낙인을 찍히는 게 좋겠는가? 2항에 70%, 10명 중에 7명까지 받는데 3명 더 줘서 다 똑같이, 65세 넘으면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는 거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세금 낸 거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권리 부여를 받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방법은 바로 소득 이전 방법으로 다시 재환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더 받은 거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제 이게 하나의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더 받는다 해서 그 사람만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성, 이건 언젠가는 공정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걸 오늘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혹은 5년 이내에 할 거냐 하는 문제의 차이지 반드시 이건 해결이 돼야 되는 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여기 이제 보장연금 제도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스웨덴의 노인 정책을 얘기하면서 연금 정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스웨덴이 1913년에 처음 기초연금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그 수급 수준이 오늘날 우리 노령연금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5년에 그것을 수급 수준을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보비 수준급이죠. 그것만 있으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1인 한 사람이 한 달을 살 수가 있다. 물론 주택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범주에서 스웨덴은 훨씬 더 혜택이 강하죠. 그럼에도 그 수급 수준이 35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35년에 그렇게 된 거가 2000년에 연금 개혁이 됐습니다. 연금 개혁이 됐을 때 기초연금을 없애고 기초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장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보장연금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게 바로 배경이 수급자의 배경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스웨덴도 70%가 비수급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연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득이. 우리 현실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30%만이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스웨덴도 공무원 어느 나라든지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이 바로 서비스 요원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 먹여 그러면 옛날에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미원사무소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복지사무소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의 복지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특별히 만들어주냐고 연금제도가 스웨덴도 강했어요. 그게 외에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이걸 폐지한 이유, 그게 역으로 변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니까. 스웨덴의 경제활동 인구가 75%죠, 평균. 그러니까 나머지 25%만 안 하는데 25%가 일생 동안 안 하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금 단면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그런데 거의 다가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했으니까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기초연금이 필요가 없어. 다만 그래도 옛날 노인들이 아직 생존하시거든요. 80세 이상들은. 그 옛날에 그 소득 없이 살던 특히 여성들이 그런 분들하고 소득 생활을 했어도 아주 연금이 작은 사람들, 외국인, 대부분의 외국인들, 작은 사람들 혹은 병으로 인해서 조기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연금 생활, 이런 분들을 위한 보장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보장연금의 수준이 옛날 기초연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걸 바꾸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생활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변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시대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그걸 자꾸 오해를 하는데, 뭐 기금 고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데, 물론 기금 고갈 문제 전 세계적으로 다 대두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그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그 해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 사회 변화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문제를 안 왔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배경, 여건, 조건이 변화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정치가들의 하나의 그냥 캠페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퍼퓰리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이런 진솔한 마음은 공무를 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걸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진솔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찬성, 반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해도 진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들을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시옷을 찬성하셨던 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변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뭐 대답하면 내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복지국가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고 어려움을 극복하느냐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가치관 이것을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만 항상 가치관 변화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다른 경험을 하느냐, 정확한 그것도 객관적인 좋은 그게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변하는 거지, 가치관이 남이 설득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짧은 이 경제 발전 역사에서 사실 그런 역동적인 대치적인 그런 가치관을 느껴볼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정확히 분석하고 들어가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자체를 자꾸 나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빨리 갈등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씩 양보가 되고,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되고, 양보를 끝까지 안 해도 협력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합니다. 양보까지는 안 해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단계. 극단적인 서로 배척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계층 간의 연대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이 기초연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게 세대 간 갈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의 이제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한번 젊은 분들이 그걸 질문을 좀 누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 세대 간 갈등, 뭐 세대 간 갈등의 내용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금, 이제 그게 나온 이유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조세가 지금 내년부터 할 때 이미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2조, 3조 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좀 사용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지금 20대는 이제 앞으로 부어갈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내 돈 다 쓰고 우리 때 고갈되면 어떻게? 이 불안이죠. 누가 한번 더 좀 다른 고민, 세대 간 갈등을 공감하시는 분 한번 어떤 문제인가 얘기 좀 해두세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세대 간 갈등 한다는 소리?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 안 되세요?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쓴다 하면 안 돼요? 대답이 거기 있었구나. 아이, 맞아. 저 질문을 던진 대상자들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럼 상상해서, 그럼 자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지금
20대 넘은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그건 정답이고, 그건 정답. 예,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진짜로 걱정이 돼서 젊은 사람이 반대한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의 이제 그 얘기겠죠. 만약 고갈된다면, 이런 얘기거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 신뢰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 시간하고 지난번에 또 사회적 경제 얘기에서 신뢰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런 협치를 하는데 신뢰. 그것을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그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근데 공무원연금은 혜택이 좀 많지. 국가가 더 많은 보너스에서 지불하는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령자의 돈이에요. 아니 수령자 아니야 가입자. 지금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의 돈이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게 만들었고 합의에 의해서 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하니까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그 돈은 원래 국민연금 계산하는 방식 그거에 따라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독재 국가로 다시 가기 전에는 절대 국가가 그것을 안 주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물론 국가가 파탄 나면은 그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식이 개혁입니다. 그게 스웨덴이 2000년대에 만들어놓은 개혁연금 방식이에요. 세대 간 연대가 아우러지는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 이제 깊게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항상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해결할 방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통과 합의가 필요해. 이게 거버넌스예요. 그게 없고 지나갔을 때 그래서 참 예의주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나. 이제는 저는 어저께 CBS 방송 인터뷰에서 바로 이 문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에 2차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차라리 정부가 두세 개의 분명한 대안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장단점을 설명해라. 그리고 대국민 토론회를 벌입시다. 이것이 당선인께서 얘기한 국민 대통합의 길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바로 스웨덴이 하나의 정책을 개혁할 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절대로 입법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개혁한 그 마지막 연금법은 1992년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그게 2000년에 물론 이제 법 통과는 98년에 됐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기초만 했어요. 2년 단계로 해서 2000년부터 집행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또 대단히 환호를 받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하는 목표는 이게 이제 보편주의적 가치관을 안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게 스웨덴 학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자 간의 실질연금 소득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데서 떠들 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다 하나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대신 여러분들이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같은 수준으로 다 가야 된다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뺏긴다고 했을 때 항상 다 속상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공무원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다 그런 소득 보존이 65세 넘어가면 아마 앞으로는 그것도 더 올라갈 겁니다. 67세, 70세까지. 이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령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할 권리가 공무원들도 60세가 아니라 이제 65세, 70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로 해야 된다. 이런 건 가치관적으로 찬성을 하시든 안 하든 스웨덴 학교 졸업생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웨덴이 이렇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보세요. 정부와 가정과 사회 이 세 개가 이렇게 항상 상호작용적으로 움직일 때 이 세 개의 축이 어느 한 축만 제대로 민주적으로 작동이 안 돼도 복지 이 순환 시스템은 안 됩니다. 선순환이 안 돼. 근데 거기다가 이게 하나가 제대로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정책의 통합적 운영, 서로 연계된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 경제정책을 봤을 때 이 둘이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선순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웨덴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왜 세계에서 아직도 세계 경쟁률에 어떤 해는 1위, 2위, 3위를 다투느냐.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복지하느냐고 다 퍼주고 누구한테 퍼줬어요? 나만 누구한테 퍼줬나? 에? 국민들한테 누가? 정치하는 사람의 결정이. 근데 정치인도 국민이에요. 나는 왜 여기서 주권자와 피주권자가 생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합의에 의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 결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퍼준 게 아니라 나눠 쓴 거라고. 결국 내 주머니 낸 걸 갖고. 그게 이제 사회정책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세계 시장화 되면서 21세기 와서야 어마어마하게 세계 시장화 되는 건 스웨덴이 92년대에 왜 경제 위기가 났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라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죄송해요. 일찍 들어온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시장을 교란시켰는데 왜? 스웨덴 환율이 그 당시에 대단히 올라갔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자본주의자들이 그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다 팔면서 금융위기가 난 거거든요. 시장이 교란을 시켜놨다고. 이게 교란이 됐어도 저쪽 사회정책이 워낙에 탄탄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2년 만에 IMF 체제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벗어났고 다만 실업률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선순환 모델이고 이것만 한번 보면은 그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정책이 만들어 놓은 게 우수한 노동력을 만들고 노동시장 참여하는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는 건강하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많은 인구가 시장에 참여할수록 경제는 튼튼하지. 이거는 이제 원리같이 돼버렸어요. 점점 더. 이제는 양성평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스웨덴의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스웨덴이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세계 유명한
경쟁력 조사하는 그런 잡지를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삼성연구소도 1910년에 했을 때 스웨덴이 1위였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흥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절 보고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쟁이. 그러면은 근데 그게 욕심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시흥시 아카데미가 계속 이어갈 때 바로 이제 이 질문이 계속 하나씩 메워지는 벽돌 역할을 시흥 아카데미가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시흥 아카데미 속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이 잔디 프로젝트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이게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아마 스웨덴 학교를 들으셨으면 그게 다 사회정책 안에 이 속에 포함되는 거라 하는 건 오늘 이렇게 종합을 통해서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대충 제 강의를 이제 꼭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합니다.